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강두구 페이스북 거기에는 총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현주 텔레그램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현주 텔레그램은 김민석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게 근거를 대십시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이 아니라요. 정청래 후보가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유언비어 의심을 정치를 하고 하면 안 되죠. 있고 그런데 유언비어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이현주 텔레그램과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신 있으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근거가 아니라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전혀 무관합니까? 검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혀 검사처럼 무관합니까? 묻지 마시고 왜 저를 취조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취조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자신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본인과 자신 전혀 있으면, 관계가 없냐고. 자신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강두구 유언비어를 가지고 페이스북과도 전혀 무관합니까? 당대표를 지내고 후보까지 하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강두구 페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뭐 떠돌아다니는 건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확정 판결? 정청래 후보는 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네, 저는 잘못 윤석열 검사 라인이 아니 저한테 저를 확인 그때- 좀 해달라고 계속 네, 문자가 그래서 제가 와서 확인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라인들이 저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인사청문회에 드러나 네,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러면 당하신 거네요? 우리 당의 총리 후보인데 그거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아니 당대표께서 그때 저를 무한 응원한다고 트위터 알겠습니다. 날리셨던 네. 것 같은데요. 신천지 관련해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근데 또 오늘인가요? 그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것이 또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진보당 등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래서 세력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비전을 키워서 이재명 정부 이어서 제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빠지는데 본인이 혹시 사과할 일은 없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돕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A, B, C로 나누는 것도 분열주의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 말씀하셨지만 소위 팀 정청래라고 하는 그 팀에 속한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부분은 바로 그걸 갖고 바로 지난해에 법을 내셨고 또 우리 팀 정청래 후보가 가까운 김어준, 박시영 이런 분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30초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합수본이 진행됐던 건 아닙니까? 30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갖고 저를 제명하시겠다면서요. 누가 제명한다고 그럽니까? 아직 징계는 하고 제명은 안 하실 겁니까? 정정하십시오. 제명한다고 하는 거. 또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자, 그러면 그냥 보통 징계만 하시려고 선거가요. 하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항상 낮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전당대회 투표가 끝나기 전에 당직 배분하고 마치 이 매표 행위하듯이 당신은 뭐 맡길게, 당신은 뭐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를 선거 역사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예시를 든 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상식으로 선거 중에 당직을 배분하는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섀도우 캐비넷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직이 아니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통상적인 당직,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이런 거 말고 우리 당의 당원 주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대통합 추진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당원 주권에 대한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장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친노 친문의 계열에 있는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뭐 연설 때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김경수 전 도지사하고도 만나서 정당 개혁이라든가 정당 정치 당원제의 참여 이런 부분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그런 속으로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있을까? 근데 연설하고 참, 나왔더니 우리 김경수 대단하다 이런 위원장님이 생각이 좀 막 듭니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룰을 좀 지켜주세요.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당직 배분하는 거 중간에 선거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그 사람을 호감을 표현함으로써 표를 얻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계산을 했어도 이렇게 선거 중에 당직 배분하는 거 보기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님?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 의장 같은 당 상력 같은 배역을 했다면 그러겠지만 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일을 해달라 이런 것을 꼭 당직 배분할 거라. 그런데 아무튼 정치범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속보에서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네. 아니, 호남 특위위원장 누구 시켜서 같이 알겠습니다. 하겠다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지방선거 직후에 당정청이 합의로 규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직후에 대통령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남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많이 이겼지만 또 많이 지면 이상한 것이지만 문제는 호남 지선에서 공천 등등에 대한 어떤 시비가 있어서 기초단체장을 놓친 곳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이 과연 일관됐는가, 공정한가, 잘 관리됐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에서 지금 보니까 강진, 신안, 광양, 장흥, 완도 5군데가 뭐 실패라는 표현을 쓴다면 실패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 선거를 관리하셨던 대표로서 그 5군데에 대한 이유, 분석, 또 책임에 대해서 한번 30초 안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말을 흐리지 마시고 정확한 말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아니, 제가 정확하게 제명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제명이라고 슬쩍 얹어놓고요. 제가 이것은 합의했다는 표현을 쓴 그러면 적이 제가 없습니다. 징계라고 다시 고치겠습니다. 조율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당정청이 승리라고 조율을 했으면 그러면 말 좀 하게 좀 승리입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중앙당에서는 광역단체장만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시도당 선관위원장, 공관위원장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무공천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비리 있는 후보들을 그리고 또 불가역적으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부정비리가 있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시도당에서 그건 책임지고 한 거고 오히려 당대표가 그것을 끼어들면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건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장 이런 공천은 도당위원장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대표를 해보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네, 30초 됐기 때문에 저도 공천을 많이 관여하고 직접 그 위원장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공천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거는 중앙당이 아니고 저 시도당이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최근 시도당에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나중에 중앙당이 관여했다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아서 당대표 해본 분으로서 가졌던 문제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잘 짚어서 책임을 이미 지나가는 것을 묻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영길 우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 본인께서 낙천했을 때 낙천자들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유세단을 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것을 사실 그 이전에 저도 이렇게 해봤었고, 그래서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당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제 탈당을 비난하시고, 또 우리 송 후보님도 탈당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뭐 탈당한 것에 대해서 수백 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당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복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후보님께서는 실제로 무죄를 받아내고 복당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송 후보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아는 다른
당내 어떤 다른 중요한 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지지난 대선 때 본인이 봉익임선달로 불교계에 어려움을 끼쳐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잠깐 당에서 나가 있는 게 대선에 도움되겠다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혹시 사과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사과는 했죠, 당연히. 사과는 했는데 이 당시 불교계가 사과로는 부족하다. 이거 뭔가 좀 탈당을 하든지 뭐를 해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아니 그 사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탈당을 거부해서 결과로는 선거에 졌다 이런 평가가 그런 있었지 사과는 않습니까? 없었죠. 그런 사과는 없었고. 그에 대한 사과는 없었지 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 사실 정청래 후보를 만나가지고 이런 애로를 이야기했더니 뭐 안 한다면 좋을 텐데 그를 페이스북에다가 이해관이 나를 탈당을 안 되겠다고 폭로를 한 바람에 너무나 우리가 당황했다는 생각이 나고요. 그게 과연 우리 이재명 득표에 도움이 됐을까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어떻게 정청래 의원 좀 설득 안 되냐고 나한테 몇 번 걱정이 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우리 의원들이 대신 가서 다 사과에 당했어요. 물론 정청래 후보님도 사찰에 가서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아무튼 그때 제대로 불심을 다스리질 못했죠. 우리 득표에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탈당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선공후사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도 우리 송 후보님의 탈당과 복당 이런 것들을 볼 때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골탕도 적절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뼈해장국도 3번 이상 우리면 국물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개혁이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조희대 탄핵을 포함한 이런 것이 의미 있다고 봤고 우리 송 후보님께서도 조희대 탄핵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자기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루지 않게 하고 투명하게 하게 하고 또 모든 수사를 투명하게 하면서 정리하는 뭐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는데 또 정보 연락권을 갖게 하고 우리 송 후보께서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이나 경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한 30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경찰의 저런 암장 사건,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저기들에 관련된 그 가족이나 경찰 관련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금 2,500명에 달하는 검사 중에 수사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중수청으로 수사관을 옮기기가 하고 그 밑에 6천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 소속 수사계장들을 그게 공소유지와 형 집행에 관련된 사람은 제외하고 일부는 상당수를 이 중수청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보안 수사를 대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송 후보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 시절에 거의 1년 전에 17,000명 정도의 당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저희가 선관위의 혁신을 요구하고 심지어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당원 정보의 유출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엄히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분석도 해봐야 되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당원 정보의 안전 없이 당원 주권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전 보시는지. 걱정이 되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전남 선거 때 너무 한 2천여 개가 시스템 결손이 난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묻겠는데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 호남이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께서도 호남의 사이고 이걸 호남의 인연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차적 동가 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였고 YS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국제 정세나 어떤 정책적 대안에 뛰어난 분이었고 또 올곧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송영길이 호남 출신하고 지지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낙연도 호남 출신이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정청 의원님 뭐 그거는 약간 저에 대한 그걸 좀 잘못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네. 초기에 정청래 후보께서 분명히 인터뷰를 할 때 1년짜리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를 할 거냐. 1년 쉬었다가 2년짜리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할 거냐. 세 가지 다 본인한테 의미 있는 거지만 선택의 기준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가장 손해가 본 게 뭐냐. 그래서 공천권이 없는. 아니, 공천권이 있었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천했으니까요. 그 1년짜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너무 초기 이재명 정부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연임으로 다시 나오려는 건지 그리고 그때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였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한 번 했고 소나무당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당대표를 그렇죠. 2번이나 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요. 그건 나한테 물어볼 때 물어보지. 그리고 이게 본인 답변을 해라니까 왜 나오셨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제 질문에 답변 왜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그것이 잘된 일이고 단일화에 헌신했으면 왜 18년 동안 당에 못 돌아왔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18년 동안 들고요. 당에 못 돌아오지 그래서 않았습니다. 김민석 2008년에 후보가 이미 최고위원을 했고 또 박정희 그 당시에 노무현 제 대통령께서 얘기 시간입니다. 이미 정리를 이거 시간 좀 하셨습니다. 빼주세요. 저한테 틀린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라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덕분에 우리는 산업화했다. 이렇게 스마트 독재도 얘기하셔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김민석 후보에게도 왜 나왔냐고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어떤 이재명 국정-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과제에서 뭐 800개 법률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것을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그게 당대표는 아니라 생각했다는 그게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제 본인은 내란이라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보고 뭐라고 아니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생각이고 아무튼 이 이재명 알겠습니다. 정부의 알겠습니다. 공식 국정과제 예. 1호가 헌법 개정을 통한 5.18 정신의 수록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후보께서는 그 뭐 본인 생각이고 국정과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18 정신의 수록이라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윤석열 씨 때부터 5.18 정신은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야당도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5.18 정신이라도 집어넣어서 저는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1호 국정과제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장동혁하고는 악수도 않겠다.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악수도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형식은 품위 있게 하고 내용을 강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강한 여당의 리더십 아닐까요? 헌법 수록과 관련해서 당연히 5.18 헌법 수록 전문 수록을 해야 되고요. 저는 동학 정신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갑자기 헌법 개정을 내면서 굉장히 곤혹을 좀 치렀었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도 말실수인지 뭐 본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에서는 헌법 개정, 개헌 이런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통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헌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관계가 참 중요한데 특히나 헌법 개정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재적의원 꼭 3분의 1을 넘어서 여야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개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우리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여야 관계를 풀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당 대표였을 때 이준석 당 대표랑 아마 여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한 4번인가 TV 토론을 같이 하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서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해서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관철시키거나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생각을 좀 말해 주십시오. 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최대한도로 예의를 지키면서 답변하려고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을 했고 가급적 야당 의석을 많이 찾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가 되는 편이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훨씬 조금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내란 사건의 이진관 판사가 올바르게 한 판결들이 다 지금 대법원에 가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헌법적인 대법관 재청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 아주 솔직한 생각은 저는 우리가 지지 않는 탄핵에 대한 그 법률적 글을 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핵하고 인정 못 받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높은 글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